네, 안녕하세요. 이문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미술 작가와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98년도부터 전시를 좀 시작을 했으니까 한 24년 정도 좀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969년 생이고요. 이제 태어난 곳은 답심리라는 곳입니다. 아까 오메르 파스트하고 이제 이렇게 여기를 오면서 이제 동대문에서 좀 기자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쪽으로 오는 길에 저희 동네를 이렇게 좀 지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이 내가 태어난 곳이고 이제 고향이다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은 굉장히 뭐 건물들이 많은데 그때는 8층짜리 경남호텔이라는 호텔이 하나 있고 그 주변은 다 밭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답심리 뭐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제 산이었어요.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 어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어떤 동네 이야기를 잠깐 드린 거는 기자 한 이틀 전에 개막하고 이제 기자 간담회 할 때 기자님께서 왜 이런 뭔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뭔가 뭐 조금은 이제 불편한 이런 이야기들을 왜 계속 하는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천차가면서 작업을 하는지 이 질문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답해 드린 게 어쨌든 제가 뭐 유학이 10대 자란 곳이 좀 답심리였고, 그래서 이제 답심리 어떤 환경,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뭔가 자연 풍경과 뭐 이웃들, 지금은 이제 일을 안 하시지만 이제 그때는 노동자로 사셨기 때문에 뭐 노동자로서의 삶, 그다음에 이제 어떤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 저한테 좀 이렇게 영향을 준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학이 10대 때. 그리고 이제 산에서 그때 제가 이제 첫 죽음을 본 게 제가 이제 산동네 그때 이제 산이었는데 그때 산에서 이제 젊은 남자분이 이렇게 목을 메고 자살을 하셨어요, 나무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어렸을 때 봤던 게 계속 이제 기억에 좀 남아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 죽음을 계속 다루는 이유가 어떤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죽음의 이미지라든가 이게 좀 또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죽음의 이미지라든가 또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많이 보게 됐던, 이제 지금은 이제 반딧불이가 서울에는 거의 없지만은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반딧불이를 보면서 놀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곤충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 이런 것들을 뭐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유독히 저는 좀 그 움직이는 것들에 눈을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게 움직이는 것들이 아마 곤충들이었고 뭐 자연이었고, 그게 이제 저는 봤을 때 단순히 그때는 그 곤충들의 어떤 그 뭔가 움직임이 좋았는데, 그 움직임이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살아있는, 그다음에 어떤 또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임에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과 어떤 삶을 거기서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어떤 감수성이 그때도 계속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1층에 오메르 파스트 전시를 보시고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그 계단에 내 사랑 지하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영상 중에 두 번째 작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도 부모님, 가족들을 찍은 거고, 이제 두 번째 작품도 이제 가족을 찍은 건데, 이 작품을 저는 그렇게 막 뭔가 애착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어떤 부분에서는 저의 어떤 가족의 내면, 뭔가 속살을 이렇게 좀 드러내서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그 삶이셨고 굉장히 뭐 건강하게 열심히 성실히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불편하거나 이렇게 막 부끄럽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은, 어쨌든 계속 이렇게 봤을 때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일종의 이제 저의 어떤 영상 작업의 어떤 원형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그러니까 이틀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하기 전날하고 그 이사 당일 이렇게 좀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촬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전날 그 이제 후배가 후배 작가, 후배 학생, 제가 이제 1학년 때였는데 그 후배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힘들어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제 위로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제 술자리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팔을 다치게 돼가지고 그 다음 날 그 이사를 못 도와드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하고 저는 뭐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찍긴 했죠. 그러니까 작업을 할 생각으로 한 건 아니었고, 일종의 그냥 습관처럼 뭐 스케치 하듯이 그냥 이렇게 촬영을 한 게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님하고 여동생은 계속 이제 짐을 쌓고 있는데, 아버님은 이제 술을 한 잔 드시고 이렇게 좀 누워 계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이제 좀 밟아서 이렇게 뭔가 아버님을 밟아서 이렇게 깨우게 되는 이런 상황들의 장면인데, 이 장면만 보더라도 저는 어쨌든 한국에서 어떤 남성들은, 저는 그 죽었던 남성, 그 산에서 죽었던 남성, 그 다음에 아버지와 같이 어떤 술과 어떤 이렇게 뭔가 누워 있는 남성, 이러다 보니까 뭔가 남성, 이 이후에 어떤 한국 사회에서 어떤 남성상은 저는 누워 있거나 죽어 있거나 무기력한 이런 남성들을 계속 좀 얘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반대로 이제 어쨌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계속 뭔가 일을 하고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여기에서도 충분히 좀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뭐 위로공단을 통해서 어떤 일하는 여성들,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뭔가를 이렇게 움직임을 뭐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가 이제 1999년이었는데, 이렇게 내 사랑 지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 가족이 이 지하에 이제 약간 이제 잘가 인사를 하는 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제 입장에서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가족이 이 지하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족에 대한 어떤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족하고의 어떤 작별, 그러니까 계속 살긴 하지만 어떤 제 자체적으로 어떤 독립하는 그런 의미도 좀 들어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좀 문구 보면은 이제 너희는 가슴 아픈 사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아버님의 입장에서 이 지하 공간을 좀 은유적으로 이렇게 좀 문장을 그렇게 넣었는데, 이런 의미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을 거다, 이런 어떤 개인의 의지가 또 다른 방식으로 좀 표현돼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2011년도에 만든 이제 숭시라는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전에 98년도부터 2009년도 이제 제주도 작업을 하기 전까지와 그 이유가 굉장히 좀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서 한 10년 정도 활동할 때는 조금 더 눈에 보이는 부분들,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루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뭔가 사실과 뭐 자료라든가 이런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제주도 이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또 자연을 보게 됐고, 이런 역사를 보게 됐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뭔가 굉장히 좀 보는 시선도 좀 바뀐 것 같고, 뭐 생각도 바뀐 것 같고, 약간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꾸고자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작업이 굉장히 어떤 이전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좀, 현실, 그다음에 현재,
중심이었다면 이 이후에는 약간 이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또 이제 과거, 지났지만은 사실 지나지 않은 어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죽어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작업으로 또 예술로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작품입니다. 기존에 이제 영상이 이제 뭐 내사랑지하도 그렇고 지금 뭐 많은 부분에서 이제 뭐 약간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너무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되 어떤 식으로 이제 내 색깔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진행한 이제 4.3 심포지움이 있었어요. 이대에서 이제 김은실 교수님이 진행하는 심포지움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참석했고, 그때 이제 김종민 선생님이 이제 4.3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숭시에 관한 거 굉장히 좀 짧게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가 너무 좀 흥미롭고 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좀 저런 식으로 좀 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제 자료조사 이제 보고서를 만들면서 굉장히 다양한 뭐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48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이 마을이나 이런 데서 좀 이상한 징후 같은 거를 이렇게 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페이지 반 정도의 분량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받을 수 있겠냐 해서 요청을 드렸고, 이제 받았더니 약간 이제 이런 한 10가지 사례, 굉장히 좀 사례들을 좀 가지고 만든, 그 이야기를 좀 바탕으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48년, 그러니까 이전에 이게 일어나기 전에 징후이긴 하지만은, 그때 이제 제가 이 작업을 할 당시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제주도의 현실이 그때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게 이제 그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 미래를 대비한다고 해야 되나? 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 해군기지가 건설된 이후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함께 뭐 막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뭔가를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과거의 어떤 징후를 가지고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거의 어떤 징후를 가지고 현재로 또는 미래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담았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교환 일기 같은 경우는 그 내사랑지하처럼 이렇게 뭐 작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좀 하지는 않는 거고, 이제 아무래도 미대 다닐 때는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은, 이제 졸업하고 영상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휴대폰이라든가 뭐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좀 찍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휴대폰 화질이 뭐 좋아지면서 계속 이제 스케치를 했는데, 2015년도에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한 50주년 기념으로 국립현대미술관하고 이제 국립 신미술관, 일본의 신미술관하고 공동으로 아티스트 파일이라는 전시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본 작업이 있었고, 그러니까 한국에 5명의 작가가 참여했고, 일본에 이제 5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는데, 이제 미팅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팅할 때 그때 이제 보니까 일본 작가 중에 이제 영상 매체를 주 매체로 하는 작가가 있었고, 저는 어쨌든 이 한국 쪽에 이제 참여 작가 중에 이제 주요한 게 이제 영상 매체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하면서 그냥 단순히 이게 각 작가의 작업을 전시장에 이렇게 좀 트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은, 좀 같이 협업으로 공동으로 작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미팅 때 그 영상 매체를 다루는 이제 모모세 아야 작가한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한테 제안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촬영한 영상들,
약간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걸 촬영한 영상들을 평소 찍었던 거를 보내주면은 그 일본 작가가 이제 그걸 받아서 본인이 이제 알아서 다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레이션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작가가 일본에서 또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찍은 거를 저한테 보내주면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레이션을 입히고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기존의 본 작업을 하기에 앞서 준비하면서 모았던 어떻게 보면 스케치들, 어떻게 보면 짜투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 목소리를 처음으로 아마 냈던 것 같아요. 뭐 그 비슷한 시기에 다음 인생이라는 작품에도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만은 제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려주거나 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이런 작품은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이 전체 작업이 저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도 한데 직접적으로 제 목소리가 담기기는 이제 이 작업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들, 그다음에 뭐 정리되지 않은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좀 부스러기 같은 짜투리 같은 걸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거하고는 또 다른 어떤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 2015년도에 처음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좀 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2016년, 17년, 18년까지 이렇게 10편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 작품이 그때 2015년 전시회는 2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0편이 모아져서 이제 이후에 이제 2018년도까지 한 거를 2019년도에는 이제 전주 영화제에 이제 서 상영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뭔가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본 작품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도,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또 굉장히 뭐 가슴 아픈 일이고 어떻게 이거를 함께 할 수 있을까, 예술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지만은 하지를 할 뭔가가 없었어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힘듦을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표현된 게 이제 교환일기에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심정이라든가 뭐 상태라든가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짜투리 가지고 만드는 게 어머님하고 좀 약간 이제 좀 연결을 해보자면, 어머님이 이제 40년 동안 이제 공장에서 일종의 이제 시다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싱사가 돼야지 뭔가 월급도 오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공장을 다니기 시작할 때 당연히 이제 누구나 이제 미싱사가 되려고 뭔가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또 그렇게. 근데 이제 어머님도 이렇게 시다 일을, 미싱사를 보조하는 시다 일을 하다가 재봉틀을 이제 쉬는 시간을 이렇게 좀 배우려고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다치셔가지고 겁이 나셔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미싱을 제대로 못 배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년 동안 계속 그 보조 일을만 하시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짜투리를 모아서 나르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연스럽게 약간 이런 형식을 또 만든 건 아니지만 약간 좀 연결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네, 이거는 이제 형제봉 가는 길이라고 이제 1층에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다 그 리플렛에 작품 내용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거기에 설명되어져 있지 않는 뭔가 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남북 관련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도 이제 북한산이라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다른 뭐 제주 4.3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노동 문제, 이전에 다뤘던 노동 문제도 그렇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면서 뭐 여러모로 그냥 바탕에는 분단이 이렇게 깔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제 다룰 수 있을까 이렇게 뭐 고민을 하던 차에 2015년도 김근태 재단에서 이제 추모전을 매해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사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큐레이터 박계리 큐레이터 분이 이런 이제 북한 남북 관련한 작업을 좀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북한에서 이주해온 여성분들을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이주해온 뭐 남성분들 활동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때 만났던 분 중 한 분이 이제 김복주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고향이 남쪽인 분하고 결혼도 하셨고 그다음에 아이도 2세도 낳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가수나 배우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가수 음반도 내시고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라든가 뭐 생각하는 어떤 뭐 남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감이 돼서 계속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면은 이분하고 뭘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북한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그 아버지하고 그 북한에 있을 때 얘기들 대화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주해오는 어떤 과정들 그다음에 어떤 한국 현실들 이런 것들을 혼자서 독백하듯이 이제 하면서 산행하는 장면을 담은 게 이제 북한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 또 제안을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그 개성공단이 폐쇄됐고 개성공단 관련 이제 좀 작업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개성공단 업체 분들을 또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산은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개성공단 업체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도 이제 많지는 않다라는 또 어떤 한계 좀 더 많이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인터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참고를 하다가 이전에 어쨌든 개성공단 장례식을 국회 앞에서 장례 퍼포먼스를 하셨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만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어떤 지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업체 대표분이 형제봉을 좀 오르는 그 관을 메고 오르는 퍼포먼스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그 대표님한테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산을 정하는 거는 어쨌든 제가 평소에 부암동인데 이제 가까운 산입니다. 뭐 형제봉도 그렇고 원효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주 가던 산에 일단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서 그렇게 이제 매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형제봉 가는 길하고 형제봉하고 굉장히 좀 남북 관계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 얘기를 드린 다음에 한 2, 3일 정도 한 일주일 동안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뭔가 떠넘기는 건 아닌가. 그리고 약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개성공단 업체 대표도 아니고 이거를 내가 하면은 조금 좀 아주 좋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원한다면은 내가 한번 관을 메고 한번 가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좀 그냥 내가 하는 건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드는 어떤 예술가 입장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그냥 제가 그냥 메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면을 이렇게 좀 앞뒤로 나눈 이유는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뭐 가까운 하나인 나라인데 이게 어쨌든 어떻게 보면 가장 모르는 알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죠. 그래서 약간 이제 등지고 있는 느낌과 너무 비슷해서 그래서 이제 그 형제봉 가는 길 같은 경우 약간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스크린이 등지고 있는 형식으로 만들게 공간 구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스크린을. 네, 그래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형제봉을 오르고 마지막에 이제 형제봉에 올라서 쪽의 어떤 도시 북쪽이 아닌 남쪽을 이렇게 좀 바라보는 그리고 이제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가
불리면서 이제 끝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빛, 좋은 공기는 비념이라는 그러니까 제주 4.3 항쟁과 이제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를 다룬 이제 비념이라는 첫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이고 이 영화를 2012년에 완성을 했고 2013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영을 하고 이제 지방마다 이제 상영을 하고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되거든요. 이때 이제 광주 쪽에서 이제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됐는데 이 작품을 보시고 광주 분들이 광주 5.18도 약간 이런 시선으로 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소시민들, 더 얘기하지 못하는 뭐 분들, 이런 당사자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뭔가 비념을 만들면서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또 두 번째 작품을 이렇게 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다룰 수 있을까. 어떤 이제 비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저의 파트너이고 함께 작업을 하고 있고 프로듀서의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을 한 거라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또 다른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했는데 광주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연관된 부분이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그 이후에 어쨌든 2013년도부터 이제 광주 트라우마 센터라든가 이제 광주 5.18 구 모욕을 좀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상과 리서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위로공단이라는 작품을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 촬영을 하게 돼서 좀 중단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작품들을 계속 만들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이제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에서 이제 초대를 해서 그쪽에 이제 국립미술관에서 이제 2인전을 하게 됐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아르헨티나를 좀 방문을 했고 다음에 또 2018년도에 카네기 인터내셔널이라는 또 이제 비엔날레 미국 쪽에서 있는 비엔날레 초청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저하고 이제 소설가 한강 작가님하고 이제 두 사람을 초대를 했고 큐레이터 입장에서도 이제 한강 작가님이 이제 소년이 온다라는 5.18을 다룬 소설이 있고 제가 이제 비념을 다루었고 위로공단을 다루면서 두 작가가 같이 뭔가를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를 좀 초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르헨티나를 간다고 좀 얘기를 드렸더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이기도 하고 필연일 수도 있는데 2013년도 제가 광주에서 이제 그런 제안 이야기를 받을 때 그 한강 작가님은 이제 또 아르헨티나에 그때 이제 가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5월 광장 어머님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한번 가보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전에 좀 어떤 아르헨티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 곳에 이제 찾아가면서 이 장면을 집회를 보면서 한 40년 넘게 집회를 하고 계신 거야. 일종의 모교 집회였거든. 목요일마다 하는 집회였는데, 그래서 이 집회를 보면서 다시 광주가 좀 떠올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와서 그 어머니 집 관장님부터 해서 이제 인터뷰를 좀 시작을 했는데 그 5월 어머니 집에 또 이제 이 어머님들이 안 계셨어요. 근데 그 전남도청 그 보건 문제로 이렇게 시위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약간 이제 여성의 이 5.18을 약간 여성의 문제, 여성의 시선으로 이렇게 좀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보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발굴 그다음에 이제 행불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키워드를 좀 계속 이렇게 좀 인터뷰라든가 리서치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하면서 좀 키워드를 좀 맞춰가면서 작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야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산 형제봉 가는 길에 이은 약간 이제 남북 문제, 남북 관계
관련 이제 좀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 장단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시를 할 때 이제 큐레이터께서 이제 이 장단 지역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고 이쪽에 어떤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이제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쪽이 어떤 곳인지 잘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리서치를 하면서 통일촌하고 이제 뭐 해마루촌 쪽에 이제 거주하면서 한 2주간 거주하면서 이쪽에 사셨던 분들 인터뷰하고 이제 풍경들을 가지고 약간 작업했던 투채널 영상 작업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이제 2층 끝에 보면은 이제 파도라는 신작이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전시 제안을 받을 때 어떤 전시, 어떤 작업을 할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뭔가 이 전체를 뭔가 뭐 다 새 작업으로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뭐 같이 참여하는 작가 또한 뭐 기존 작업들이 많이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기존 작업들을 좀 한번 좀 한번 다시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한 작품 큐레이터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각각 이제 새 작업을 한 작품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고민했던 작업이 그동안 했던 작업들의 어떤 연속성을 가지면서 또 뭔가 어떤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작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동안 하면서 2004년부터 진행했던 그 베트남 참전군인 인터뷰를 진행했던 어떤 베트남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작업이 2015년도 한국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을 할머니들을 인터뷰한 작업이 2015년도에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여러모로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이상 진행을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순 항쟁이나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던 교환일기에 일부 이렇게 들어가 있었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특히 세월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을 좀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베트남 하지 못했던 거를 좀 풀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7월 달에 이 김정희 선생님 이 신문 보도 자료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술 교사셨고 저희도 이제 미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또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7, 8월에 또 약간 이제 여수를 좀 방문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수를 갔는데 이제 여수에 이제서 활동하시는 이제 큐레이터 분, 작가분들을 이렇게 좀 만나면서 이렇게 좀 하루 종일 이렇게 좀 우연치 않게 그런 목적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답사를 하면서 여순 항쟁 이야기도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2019년도에 이제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이라는 장편 네 번째 장편 영화였는데, 이거를 이제 개봉할 때도 그 여순 항쟁 관련자분들이 오셔서 그 비념할 때처럼 이 여순 항쟁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다른 제주나 광주 같은 경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뭔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억울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그 억울하다는 말이 굉장히 계속 이렇게 좀 남아 있었어요. 2019년도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제주 4.3 항쟁하고도 이제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다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세 이야기를 연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당사자분들을 만나는 게 어려웠습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에서 피해자 분들도 그렇고 계속 만나서 뭔가를 상처를 건들고 이렇게 뭐 드러내게 하는 부분이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거보다는 좀 이 중간자 어떤 매개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매개자 역할에 가까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을 좀 들으면서 뭔가 이 이후에 저의 작업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이분들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이분들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바탕이 되고 이제 제안을 받으면서 이제 휴대폰으로 하려고 처음부터 좀 계획은 했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화질도 굉장히 뭐 좋아지고 해서 평소에 저는 찍는 컷들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기 같은 어떤 거였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이제 새로운 휴대폰을 하나 구매해서 12월부터 계속 한 10월까지 이제 계속 중간중간 좀 촬영을 하면서 이 세 분들 또는 이 사건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 뼈대라면 이 세 분의 인터뷰가 그 나머지 어떤 컷들, 이미지들은 약간 이제 살에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작품이 파도입니다. 이 파도라는 제목은 원래는 풍리풍너 탁살 그 마을의 이름을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그 풍리풍넛의 의미가 바람 하나 바람 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너무 이제 좀 베트남에만 조금 물론 이제 바람이라는 게 또 다 연결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학교 이렇게 좀 뭔가 수업에서 이제 자서전 만드는 어떤 수업을 좀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서전 형식의 어떤 소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찾다가 버지니아 울프의 파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도를 보는 순간 이게 하나로 이렇게 쫙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파도를 가져와서 제목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파도를 이제 이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작품 제목이 이제 파도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특히 이제 주철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드릴 때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파도라는 게 어쨌든 이 바다라는 게 굉장히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폭력이 중심에 있지만은 어떤 부분 바다도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종의 뭐 세월호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여순항쟁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 4.3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잖아요. 바다 넘는 거를 거부해서 봉기를 한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프로젝트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항에서 다 이제 참전을 해서 출발을 해서 베트남을 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다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 바다가 갖는 의미, 그 중에 이제 이 파도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파도라는 게 굉장히 바다 안에서 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움직임인데 이게 굉장히 뭐 태풍처럼 어떻게 우린 삶처럼 태풍처럼 그냥 이렇게 확 올 때도 있지만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충격과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은 약간 이렇게 서핑 탈 때 이렇게 뭔가 이 물의 길이라든가 이렇게 흐름을 알면은 사실은 잘 또 이렇게 뭔가 어떤 방향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의 어떤 방향, 미래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의미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파도 작품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더레이션을 맡은 이나라라고 합니다. 저는 동의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처음에 본인이 나고
자랐던 곳은 오늘 지나왔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의 뭐 가족과의 작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내 사랑 지하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좀 가장 최신작, 가장 근작인 파도 지금 막 만들어서 설치되어서 이틀 전부터 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파도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이미 이몽순 작가님은 뭐 여러 곳에서 많은 개인전을 하셨고 여러 비평들이나 혹은 연구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몽순 작가님의 작업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인터뷰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인터뷰들이 언제나 듣기의 기술을 잘 보여주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공공미술 같은 작업들도 많이 오늘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많은 공공미술 작업을 하셨었죠. 그 시기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좀 더 현실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다가 아까 내 사랑 지하 이후에 했던 작업, 제주도 작업이나 이런 것들에서부터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야기되지 않았던 것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듣고 찍어보는 일로 좀 관심이 바뀌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 많은 작업들을 해오셨고, 그래서 이번에 막 만드신 파도라는 작업에서는 그 듣는 사람의 위치가 매개자를 강조하니까 직접 역사의 희생자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에서부터 역사의 희생자들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바뀌는 어떤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파도를 처음 보고서는. 근데 어찌됐건 듣는 사람이 저는 그래서 그 듣기의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혹은 힘든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왜 자꾸 꺼내냐고 기자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 작품 그 자체로 또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거든요. 그게 되게 많은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라고 하는 자연의 그 작은 생물들 혹은 건물들, 쓰러져가는 것들의 어떤 사소한 아름다움이나 미미한 아름다움들을 잘 잡아내어서 그것과 가슴 아픈 사회적 참사를 경험했던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병지시키는 작업의 방식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과거가 현재의 은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를 읽으면서 현재의 은유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현재를 읽는 방법은 하나의 시적인 개입을 통해서 읽어내는 방식이 이몽순 작가님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현재에 읽을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은 시적으로 개입하는 것, 역사에 대해서 그것을 또 가장 잘 보여주는 작가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시적인 개입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제 그 듣는 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교환일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고, 이제 2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원형으로 소개되고 있는 작업이에요. 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 작업이 그러니까 교환일기를 썼던 작가들은 존재하죠. 여러 개의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이문순 작가님의 교환일기에서 가장 특별한 점은 본인이 찍은 영상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상대가 찍은 영상을 받아서 상대의 영상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던 자신의 일기를 썼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특이한 점인데, 그것은 그러니까 작가들은 프라이드도 다들 강하고 자기의 것을 완성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준다라는 것은 일단 하나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하나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또한 다르게 생각하면 상대방의 이미지를 듣는 일이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몽순 작가님의 많은 작업이 과거의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작업에서 출발을 했다면 이 교환일기는 어떤 역사 희생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동료가 찍은 이미지를 소리 없는 이미지, 말이 덧붙여지지 않는 이미지 속에서 말해지지 않은 것을 읽어내는 작업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결의 듣기의 작업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이 작업의 과정에서 듣기가 가지는 일의 의미,
본인에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고, 또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도 같이 많이 다큐멘터리 감독이기도 하시잖아요. 그 다큐멘터리는 또 언제나 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매체이기도 해서 또 이문순 작가님이 좋은 긴 호흡의 영화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듣기의 기술에 대해서 조금 먼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자분들도 이제 저희 두 사람을 초대하면서 그 송가영 크리에이터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제 리스너,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고, 이제 오마르 페스트는 약간 이제 스토리텔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이도 그런 차이를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듣는 게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좀 힘듭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게 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줄 때 그 상대방의 표정,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또 이렇게 뭐 위로받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관계의 시작은 저는 말하는 것도 있지만 듣는 게 시작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들 저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가 뭐 편한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같이 사는 사회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떤 시작점을 저는 듣는 거에서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이제 대화를 하면서 후배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좀 들어줬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 듣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는구나, 편해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상대방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들으면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서로 말하면 사실은 뭐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잘 시소처럼 잘 이게 뭐 맞으면 좋지만은 이게 안 될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 싸움이 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그냥 듣는 게 좀 편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일단은 학교 다닐 때 그런 이제 표현이라는 게 이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는 이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듣는 것도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거에 가장 좀 적합한 게 약간 이제 인터뷰, 그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듣기의 기술이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편해서. 예. 네, 그런데 듣기에는 좀 되게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와 듣기를 대조할 수도 있지만 이문순 작가님의 듣기는 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그 교환일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읽기의 작업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동시에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동시에 기록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듣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층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이 함께 맞물려서 이문순 작가님의 작업을 만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파도를 보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제가 뭐 읽기로서의 듣기 혹은 기록하기로서의 듣기에서 이제는 전달하기로서의 듣기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24년의 작업 끝에 일정한 이제 어떤 세계에 대한 책임감, 어떤 특정한 책임감을 느끼는 세대의 어떤 연령대에 접어든 사람의 태도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뭔가 연결하고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지금 이곳의 이야기를 다른 곳에 전달하고 다른 곳의 이야기를 이곳에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좋은 빛, 좋은 공기도 그런 경우고요. 혹은 또 아니면 그것이 이미 굉장히 많은 희생자들이 뭐 위안부 할머니들도 그렇고 많은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 이제는 연로하셔서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분들의 증언을 채취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그러니까 작업의 조건으로 가능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에서 어떤 기록들을 전달하는 일, 그러니까 더 뒤에 오는 세대, 더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달자
혹은 매개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전달하는 거 이전에 어쨌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뭔가 이 텍스트로 저는 어쨌든 텍스트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 중심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게 더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를 보는 거하고 다르게 어쨌든 이분들의 직접 만나서 듣다 보면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기 표현을 잘 하시는 지금은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은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 표현을 또 말을 못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되게 굉장히 감동 같은 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뭉클해지는 느낌들을 받을 때가 제가 좀 배우고 약간 이제 좀 성숙해 나간다는 느낌을 또 받게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히 희생자라든가 뭐 피해자라만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안에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또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어떤 그 감동이라든가 울림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그 안에서의 어떤 희망일 수도 있고 어떤 살아가는 어떤 핵심 에너지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조금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나누면 어떨까 이분들의 삶을 제가 느끼는 지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배우고 감동하고 이렇게 뭔가 조금 굉장히 느리지만은 이렇게 좀 사람이 이렇게 좀 뭔가 성숙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뭐 듣기에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사실 오늘날 모두가 말을 하려고 하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방식의 듣는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정신분석의도 있고 기자도 있고 또 파도에 나오는 것처럼 역사학자도 있고 그렇죠? 혹은 상담사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부모도 있을 것이고 또 예전에는 영매 같은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역사학자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날 역사학은 이야기를 듣는 방식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감각적인 것들까지 다 기록하려고 하는 구술 작업 같은 것들도 이제 역사학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보, 역사적인 사실, 증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하려고 한다면 이몽순 작가님이 기록하고 읽으려고 하는 것들은 좀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숙해진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뭐 가장 흔한 말로는 공감일 것이고 정말 영매처럼 그 사람들의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 안는 것 그것을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 속에 자신의 작업 속에 새겨 넣는 것 그것이 이몽순 작가님의 작업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말 영매인 것도 아니고 순전한 작가이거나 순전한 영매이거나 순전한 역사학자이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를 모두 사실은 염두에 두면서도 거기에서 어떤 감정적인 공감 나는 내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 같이 감화하기도 하고 정말 그 고통이 느껴진다라고 우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사실은 감정이 텔레파시처럼 전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추측하는 것이죠. 상대의 감정을. 근데 그 추측을 통해서 엄청난 것에, 감화되고 마치 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 그런 만남 속에서 가능한 것 같고 또 예술작품에 대한 경험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마련해주는 경험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굉장히 독특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제 영상 매체를 사용하게 되고 작업의 경력이 많아지고 그것이 노련해질수록 그 두 가지가 되게 이렇게 삐걱거리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와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가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잡아야 할지를 알게 될 때
나는 노련한 리스너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100% 감동하는 리스너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 갈등과 긴장의 순간들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겪어보시지는 않았는지. 무계획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다 이렇게 딱 뭔가 하나로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질문하고 또 다른 대답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약간 또 작업의 어떤 좀 특징이기도 하고 약간 이제 학교 공부를 좀 잘 못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데 자꾸 다른 생각이 이렇게 좀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전에 초기 작업을 할 때는 일종의 이제 미술계 선배들한테는 너무 이제 작업이 좀 뭐 멜랑콜리하다 또는 뭐 소박하다 또는 뭐 체념의 미학이냐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그게 저도 뭐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선들이. 그래서 더 뭔가 좀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뭔가 객관적인 식으로 좀 작업을 하려고 10년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저한테 맞는 옷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게 뭐 좋았긴 했지만은 저한테 맞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좀 약간은 나이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어떤 그런 감정의 지금 뭐 학생들처럼 감정이라든가 어떤 마음에 대한 기록의 어떤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 소박한 게 저는 좋거든요. 근데 이 나중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소박한 게 쌓여서 모여서 하나의 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체념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못해 이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또 긍정적인 생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이런 체념적인 것들이 쭉 만들어내는 게 저는 의지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다른 어떤 의지? 그냥 그게 또 힘이 또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뭐 부모님이라든가 노동자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어떤 의지, 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좀 생각하고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작업에서도 그게 단순히 소박한 거를 그냥 모이다 보면 넘든 안 넘든 그게 모이면은 뭔가 큰 힘이 또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그 어머니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다였던 어머니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교환일기 얘기할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짜투리들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해봤다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그런 짜투리를 모으는 작업은 예술 작업에서 아주 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예, 가장 예술적인 어떤 방식이기도 하죠. 저희들이 무엇인가 논리 정연하게 순서를 매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을 앞에 두고 조금의 실수도 없이 오차도 없이 효율적으로 하루 일과를 짜는 혹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것을 따르는 그런 것들과는 다른 방식의 어떤 구성의 방식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구성을 두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화법으로는 뭐 실뜨개 작업 같은 표현들도 많이 쓰죠. SF라고 해서 실뜨개 작업과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고 이 세계에서 생존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뭐 도나 해러웨이 같은 사람이 쓰는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데 그때 조금 괜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도나 해러웨이가 어려운 개념을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되게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도나 해러웨이가 근데 그렇게 실뜨개 같은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엮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다른 존재들이 모여서 그것들을 짜낸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인간과 인간 아닌 것.
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몽순 작가님의 작업에서 아까 이제 뭐 역사를 읽는 것, 역사의 감정을 듣는 것, 그리고 과거의 이미지를 오늘날 다시 읽기 위해서 시적으로 개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과거와 만나는, 과거와 들뜨게 혹은 가슴 아프게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민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니까 아마 또 작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굉장히 커다란 사회적 참사가 있었잖아요. 이태원에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되게 많은 갈등, 그러니까 일부의 갈등들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것인 것 같거든요. 이태원은 세월호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갈등을 사람들이 갈등의 양편에 섰을 때 이태원은 세월호인가? 이태원은 세월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태원은 세월호이기도 하고 이태원은 세월호가 당연히 아니기도 하죠. 이태원에서 죽은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은 세월호 사고로 죽은 한 명 한 명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삶에서 기쁨과 슬픔을 느꼈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들을 모두 같은 사람으로 부를 수도 그 사고를 같은 것으로 부를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구조에서 같은 것은 있죠. 사고가 일어난 방식, 사고가 처리되는 방식, 사고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방식 같은 것들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비유할 수 있겠죠. 그 두 가지는 좀 충돌하는 방식인 것 같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는 방식인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베트남 전쟁과 세월호와 여순 사건을 엮었던 파도에서, 그러니까 파도라는 모티브로 세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엮으셨고 거기에서 베트남의 매개자인 통역자는 바다 하면 어렸을 때 바다가 떠올라요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이미지로 세 가지의 사건을, 파도라는 이미지로 세 가지의 사건을 엮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면서 그냥 그 이태원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건을 하나로 이야기할 때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것, 혹은 서로 다른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부르게 되는 것, 너무 질문이 무거운가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아니면 혹은 또 뭐 파도 만드는 막바지 작업에서 이제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이제 뭐 작업할 때 힘든 거는 이렇게 뭔가 전시하거나 개봉을 하면 그래도 이렇게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다 기억력이 안 좋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으면은 이렇게 작업을 좀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뭐 위로공단 만들 때도 그랬고 그 좋은 빛 좋은 공기 만들 때도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이 작품을 만드는 이유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어쨌든 반복하지 않기를 망각하지 않기를 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작업인데 그래서 그 위로공단 만들 당시에도 사실 캄보디아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났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막판 촬영 끝날 무렵이었는데 캄보디아 유혈 사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어떤 현재 일어나는 일을 했을 때 이걸 조금 더 현재로 끌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이렇게 현재의 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었고 이제 좋은 빛 좋은 공기 같은 경우는 거의 편집까지 끝났을 때 이제 미얀마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연결이 뭐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내용은 담지 못했지만은 마지막 엔딩 쪽에 이제 해시태그 방식으로 함께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현재 일어났다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어쨌든 2000년 초반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 분들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 이제 미얀마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었고 참여를 가장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들은 어쨌든 한국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발전, 그다음에 이제 뭐 민주화를 이룬 나라에 대한 어떤 동경과 부러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배워야 하겠다라는 게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됐고 어쨌든 그 이후에 20년이 지나면서 어쨌든 그 한국 사회에서 그 이주 노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각 나라에 가서 또 일정 부분 또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제 한국 사회는 사실은 이제 계속 뭐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사건들을 어떻게 보면 더 앞장서서 뭔가 함께 해야 된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계속 받아온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나누고 주고 공유하는 게 익숙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는 한국 사회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저는 이제 해시태그라는 형식으로 좀 이야기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파도를 작업하면서 또 이제 이태원 참사도 당연히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마음은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근데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제가 하는 예술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 없지만은 한참 지나서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계속 이거를 보면서 여기에 담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걸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제 제가 아까부터 뭐 역사적인 것들과 사회적인 재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 이야기만 막 하다 보니 파도라는 이름이 나와서 고야 아까 끝에 또 이 파도 직전에 만드신 고야라는 작업은 이제 오래된 밤이라는 뜻에서 시에서 따온 제목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작품인데 한편으로는 또 2층에서 전시되고 있는 숭시와 좀 겹쳐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 숭시는 더 짧은 작업이지만 비념 이전에 만들었던 작업이지만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숭시는 내레이션이 거의 없고 몇 개의 말이 입혀지기는 하지만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무당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입혀지기는 하지만 인터뷰가 들어가지 않은 영상과 사운드만 있는 작업인데 이 고야는 판문점 판문점이 아니라 이제 DMZ 쪽 파주에 있는 한 마을에 있는 분들을 인터뷰하고 그곳의 여러 풍광들과 함께 몽타주한 작업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여기에 뭐 다 나가서 이걸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농약 때문에 먹지 못해. 근데 농약을 쳐야 되는 이유는 이제 날씨가 바뀌어서, 기후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기후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향받은 것들에 대한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해석해내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들은 눈여겨보지 않는 것들을 또 읽어내시는 분들이잖아요. 뭐 아까 처음부터 했던 얘기를 빌어서 얘기를 하면 또 하나의 리스너들이죠. 자연을 가장 잘 듣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코멘트와 인터뷰를 통해서 첨가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예전부터 이제 이문송 작가님 작업을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뭐 시적이다라고 시적인 개입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인터뷰 장면 사이사이에 되게 많은 이제 자연의 이미지, 어렸을 때부터 즐겨 보아왔던 작은 미물들의 이미지를 굉장히 인서트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야에 이르면 정말 본격적으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읽어내는 사람들이 아주 세심한 귀를 가지고 그 변화를 읽어내는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록해서 이제 같이 편집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등장했던 자연의 이미지들은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비평가들은 그게 등장하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의도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를 붙인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보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깊은 내면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런 그래서 자연의 이미지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존재했던 작업들이었다면 고야 같은 작업은 자연이 하는 말을 인간이 표현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코멘트하는 작품이에요. 자연의 이미지가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감정을 코멘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코멘트해 줬던 자연의 이미지들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코멘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처음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움직이는 어떤 것들에 대한 관심, 신비한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을 했고 작업을 이제 숭시를 하면서 자연을 이제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연의 이미지들이 계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은유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는 표현하는 방식이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을 그냥 표피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이미지로만 사용하는 건 아닐까 이런 반성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시 이제 그런 2010년 중후반 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실제 자연의 현실, 자연의 뭐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더 들어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뭐 계속 여러 가지 뭐 전염병들이 어쨌든 자연 파괴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더 자연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연의 목소리보다 자연의 어떤 현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DMZ 안에 있는 그 자연들도 사실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DMZ 자연은 굉장히 이렇게 보존이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의외로 더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뢰로 인해서 좀 뭐 불구가 된다거나 장애를 갖는다거나 이런 동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약간 이제 생태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관리를 안 하니까 뭐 잘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다 안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연의 현실을 좀 제대로 얘기해 주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아직은 다루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자연으로 좀 자연의 목소리를 좀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파도라는 제목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엉뚱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이 파도가 어쨌든 바다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어렸을 때 봤던 이 곤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게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파도라는 게 저한테는 일종의 바다의 뭐 바다의 뭐 바다의 어떤 손짓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도 좀 해보게 됐어요. 예. 제가 이제 전시장 어떤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품은 저희 어쨌든 스태프들하고 계속 함께 좀 만들었고 전시장 구성은 이제 큐레이터님하고 계속 전시장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시장 구성을 계속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초기에 어쨌든 오마르 파스트 작가의 그 어떤 공간 구성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하게 영상이다 보니까 다 이렇게 좀 방을 만들어서 블랙박스를 만들어서 약간 아니면은 어떤 집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좀 틀까 했었거든요. 상영을 할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 작가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그냥 오 작가님으로 하겠습니다. 오 작가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뭔가 잘 뭔가 계획적으로 딱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올라왔을 때 또 이렇게 방으로 좀 이렇게 또 방으로 안내하는 게 참 불편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가능하면은 이렇게 뭔가 환경도 좀 이참에 환경도 좀 생각해서 너무 이제 가벽이라든가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스크린을 안 만들 수도 없고 해서 이제 최소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좀 오픈을 해서 조금 약간 섞이더라도 오픈을 하는 방식이 어떨까 이런 의문을 하다가 지금 현재 약간 공간 구성을 좀 이렇게 좀 만들게 됐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발표 준비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신 이뭉순 작가님에게 박수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예.